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건 미인이건 갑부라도 모두 나이를 먹고 이윽고 죽게 됩니다.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은 수명이 있다는 뜻이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화와 수명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화의 조짐은 빨리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있듯이 개인차가 꽤 있습니다. 그 개인차를 10년은 늦출 수 있는 책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인데요. 저자는 이시하라 유미입니다. 저자는 노화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소개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느끼는 몸 안팎의 불쾌 증상과 노화 현상은 세포가 건조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혈압, 하체 비만, 노안, 요통, 피부 트러블, 심지어 우울증, 치매 같은 노화 증상과 질병들이 어떻게 세포의 건조에서 비롯되는지를 설명하고,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는 생활 습관을 바로잡을 것과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되찾아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오늘 내용도 끝까지 들으셔서 또래보다 10년 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비즘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을 줍니다.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은 1948년생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 및 동대학원 의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 동대학원 의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수료. 혈액내과에서 근무하던 중 만성병을 치유하지 못하는 현대의학에 대해 의문을 품고 난치병 치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장수지역으로 유명한 코카서스 지방과 스위스 병원 등에서 자연요법을 연구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저술했으며 지난번에 소개한 생강의 힘도 이시하라 유미 박사님의 저서입니다. 싱싱한 사과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쭈글쭈글해지고, 나뭇가지에서 따온 탄력 있던 나뭇잎도 수분이 마르면 바스락거리며 부서진다. 이런 현상은 노화는 건조로 이동하는 것이라는 말을 증명한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 몸도 다를 바 없다. 실제로 유아의 몸무게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촉촉하고 윤기나던 피부는 메마르면서 거칠어지고, 눈은 뻑뻑해지거나 침침해지고, 손끝의 물기가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을에 침을 묻히게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프고,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고,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떨어진다. 이러한 몸의 노화 현상들은 20대를 넘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다. 20살이어도 세포가 건조하면 위의 증상들을 겪게 되고, 나이 50이 넘어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즉, 노화 현상은 중년기나 노년기에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생활 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한몫한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 나기가 힘들 정도다. 목욕 방식도 달라져서 욕조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샤워로 끝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도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 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렇듯 자신도 모르게 몸을 차게 만들어서 세포의 건조를 부추기며 사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혈관의 내피세포나 췌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세포가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평소에 자주 심한 갈증을 느낀다. 비만 오면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식은땀을 많이 흘린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감마 GTP 수치가 높다. 유독 하체에 살이 찐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세포가 건조해 노화가 진행됐다는 증거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내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플라워처럼 될지 모르는 일이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춰 젊고 건강한 몸과 뇌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다. 뇌의 노화 역시 뇌세포 위축이 원인이다. 뇌가 노화되지 않게 하려면 뇌세포의 건조를 막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하체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내려가는 수분의 공급이 활발해지므로 인지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신기능에 저하는 세포의 건조와 노화로 이어진다. 메마른 세포의 수분을 제대로 흡수하게 하려면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셔야 한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매실 간장번차 같은 항노화 효과가 있는 음료를 이용하면 좋다. 과도한 물 섭취는 수독을 일으킨다. 수분 섭취에 대한 그릇된 상식 때문에 다음과 같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노화를 재촉하게 된다. 매일 생수를 2리터 정도 마신다. 피가 탁해지지 않도록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물을 한 잔 마신다. 상쾌하게 잠을 깨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을 한 잔 마신다. 물이나 녹차를 병에 담아 가지고 다니면서 마신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그저 물만 마신다고 해서 그 물이 세포까지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 몸을 젊고 생기 있게 하는 수분은 세포 속 수분 즉 세포내액이다. 반면 수독을 일으키는 수분은 체포와 세포 사이 위장이나 장관 속, 부비동 속, 피하의 세포와 세포 사이 등 있을 필요가 없는 곳에 있는 수분, 즉 세포외액이다.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고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그 물이 직접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포외액만 늘어나 수독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세포가 메마르고 하체 비만이 되며 노화 증상이 심해진다. 나이가 들어 몸속의 절대적인 수분량이 줄었더라도 세포의 수분이 충분하면 젊고 아름다운 몸을 유지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세포 내액이 많은 몸은 젊고 활기차지만 세포 외액이 많은 몸은 세포가 건조해져 쉽게 노화된다. 그런데 몸속의 수분은 어떻게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으로 나누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 역시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는 수분 조절의 원리를 이해해야 알 수 있다. 세포 속까지 전달돼야 필요한 수분이 되는 것이다. 몸에서의 정상적인 수분 조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혈관 속 수분은 온몸을 이루는 60조 개의 세포로 운반된다. 세포로 운반된 수분은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 있게 만들고 세포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화학 반응에서 필수 물질로 기능한다. 세포 속 수분은 시간이 지나면 노폐물과 함께 혈액으로 흡수되고 마지막에는 신장으로 운반되어 소변과 함께 배출한다. 이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반드시 열이 있어야 한다. 위나 장의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될 때나 혈액의 수분이 세포로 흡수될 때 모두 열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약 열에너지가 부족하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찬 수분을 섭취하면 위나 소장의 세포가 지나치게 차가워진다. 이 때문에 수분이 혈액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해 그대로 위나 소장에 고이거나 설사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차가워진 장기나 조직의 세포 역시 혈액으로부터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게 되고 이때 남은 수분은 세포 사이에 고여부종을 일으킨다. 이처럼 수분 조절, 즉 몸속의 물 관리에 실패하면 불필요한 부위의 수분이 늘어나서 정작 중요한 세포는 심각한 물 부족 사태를 겪어야 한다. 물을 많이 마셔도 몸이 건조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러니 물기를 머금은 듯 촉촉한 몸을 만들려면 수분 섭취량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섭취한 수분이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짐으로 피한다.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나 조직과 장기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염분 섭취를 제한하면 노화가 빨라진다. 염분 섭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많긴 많은 모양이다. 요즘 마트의 식품 진열대를 보면 저염된장이나 저염 간장, 무염 버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라면이나 찌개를 먹을 때는 짠 국물은 남기고 젓갈이나 장아찌 반찬은 멀찌감치 밀쳐놓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를 맑게 하려고 수분을 많이 섭취하거나 고혈압을 염려해 무조건 싱겁게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보다 염분 섭취량이 상당히 줄었어도 고혈압 환자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또 뇌졸중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뇌혈관에 혈전이 생겨 일어나는 뇌경색 환자는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암이나 심근경색, 당뇨병, 류머티즘 등의 이환율은 염분을 제한하기 전보다도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과연 염분을 모든 질병의 주범으로 몰아가도 괜찮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염분과 수분의 필연적 관계. 필자가 의사로 일하기 시작한 30년 전만 해도 고혈압 환자에게는 우선 이뇨제부터 처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고혈압의 원인인 혈액 속 염분을 수분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혈관을 넓히거나 심장의 수축력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혈압을 낮추는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이뇨제는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과거에 쓰던 이뇨제 처방이 고혈압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주목을 끌고 있다. 염분은 원래 몸속에서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눈물이며 땀, 콧물, 혈액이 모두 짜다는 사실로도 이를 알 수 있다. 미네랄이 몸에서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염분은 수분과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염분만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양의학에서는 몸속에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고혈압의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수분이 많아 묽어진 다량의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려면 심장은 강한 압력으로 박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원리를 알면 이뇨제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유도 이해가 될 것이다. 즉 몸속의 염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염분과 함께 기능하는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 반대 현상도 성립한다. 우리 몸에서 염분이 수분과 함께 기능하는 이상 염분 섭취를 줄이면 당연히 수분도 줄어든다. 심한 경우 세포에 필요한 수분도 부족해져 온몸이 건조해진다. 과도한 염분 제한은 노화를 향한 전력 질주나 다름없다. 다이어트, 덜 먹는 것보다 배출에 신경 써라. 나이가 들수록 자꾸 몸무게가 는다고 푸념하는 사람이 많다. 몸무게가 그대로라도 유독 배와 팔뚝에 살이 붙는 경우도 많다. 갸름하고 날렵했던 얼굴선도 흐트러져서 갈수록 펑퍼짐해지고 늘어진 볼살 탓에 이중턱이 된다.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과 엉덩이도 탄력을 잃어쳐지고 장딴지와 발목은 굵어진다. 이런 변화에 자극을 받았거나 건강검진 결과 감량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흔히 다이어트부터 결심한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도리어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살이 더 쪘다거나 물렁살이 늘었다는 사람도 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은 대개 몸으로 들여보내는 것만 줄이려고 했기 때문이다. 몸무게가 느는 원인이 꼭 과식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몸속의 수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살이 찌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럴 때는 먹는 것만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몸에서 수분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보자. 비닐봉지에 물을 담아 들어보면 물이 금세 아래로 몰려 주머니가 옆으로 퍼진다. 비온 뒤에 땅을 보면 움푹 파인 곳에는 계속 물이 고여 더러워진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몸속에 있는 불필요한 물은 아래로 흘러 하체에 쌓이고 위나 장 같은 주머니 모양의 기관에 고인다. 나이가 들수록 뱃살이 늘어나고 다리가 굵어지는 하체 비만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물렁살의 증가는 노화로 인한 비만의 전형적인 현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남은 수분이 온몸에 있는 주머니 모양의 기관이나 하체에 고이게 된다. 따라서 단기간에 날씬하게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과 장수를 위한 참 다이어트를 하려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서 건조한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녁은 거르지 마라. 영어로 아침 식사를 브렉퍼스트라고 한다. 단식을 멈춘다는 뜻이다.
우리는 보통 저녁 식사 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아침 식사는 수면 중에 짧은 단식을 마치고 정상으로 회복하는 단계 첫 번째 식사인 셈이다. 단식 중에 자신의 숨에서 역한 냄새가 나는 것에 몹시 놀라는 사람들이 있다. 식사를 하지 않아 소화 활동이 멈추면 몸의 모든 에너지는 배설작용에 쓰이게 된다. 이로 인해 대소변은 물론이고 입이나 몸에서 나는 냄새를 통해서도 몸속에 노폐물이 나가게 된다. 먹지 않으면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인간의 몸에서는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음식을 몸속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단식은 배설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자 기회가 된다. 밤사이에 짧은 단식을 하고 난 아침에는 몸속에 있던 노폐물과 수분이 배출되므로 숨에서 냄새가 나고 소변의 색도 진하다. 위장 기능도 아직 충분히 활성화된 상태가 아니므로 아침밥을 꼭 먹어야 할 필요는 없다. 뇌 활동의 에너지로 쓰이는 당분을 섭취하는 정도면 된다. 아침 식사로는 미네랄과 당분이 균형을 이룬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이 들어간 생강홍차가 좋다. 아침 식사 대신 마시면 몸속의 과도한 수분으로 인한 물렁살 하체 비만을 미리 막거나 낫게 할 수 있다. 생강홍차의 효능과 만드는 방법은 생강의 힘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최종 화면에서 연결해서 보세요. 지금보다 10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보습 생활법.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다. 약으로 몸의 건조를 치료하거나 노화를 막을 수는 없다. 노화를 늦추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조를 막는 항노화 음료는 신기능을 촉진하여 피부와 내장, 뼈, 모발, 뇌에 이르기까지 온몸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막는 효과가 뛰어나다. 이르면 처음 마신 날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동양의학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에,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 꽃에 해당한다. 인삼이나 오갈피같이 뿌리를 약용하는 생약은 대개 큰 병으로 몹시 쇠약해진 신체의 회복을 돕거나 허약체질 노쇠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좋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 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의 효과는 이미 서양의학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30여 년 전의 필자는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스위스 취리히의 베너 병원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이 병원은 1879년에 개원한 이래 육류와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 대신 통밀빵이나 채소, 절임식품, 암염, 꿀 등의 자연식품과 다양한 물리요법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 왔는데 특히 아침마다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가 식이요법의 중심 메뉴였다. 당시 원장으로 있던 블러쉬 박사는 당근 사과 주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130여 가지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당근은 채소 중에서 미네랄 함량이 으뜸이고 사과에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베너 병원에서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알게 된 필자는 지금까지 날마다 아침 식사 대신 마시고 있다. 맛도 좋지만 평소에 잦던 설사가 멎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활기차고 피부도 건강한 걸 보면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당근 사과 주스는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스꺼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물웅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항노화 식사법으로 배설 능력을 높인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해서 노화를 늦추려면 신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해서 배설 능력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생강홍차 같은 음료 외에도 항노화 작용을 하는 식품을 평소에 꾸준히 먹어야 한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식단과 식사법으로 배설 능력을 높여
몸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 결과로 세포는 필요한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게 되므로 노화 방지는 물론이고 하체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망막 건조증, 불면증 등 세포가 건조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밤사이에 가벼운 단식. 인체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흡수는 배설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배설 기관인 신장이나 대장, 직장에까지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몸 전체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신으로 가는 혈류는 더 나빠진다. 이와 반대로 몸으로 들여보내는 양을 줄이면 배설 능력이 높아진다. 단식이 좋은 예다.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2에서 3일 좀 지나면 다양한 배설 현상이 나타난다. 숨을 쉴 때 냄새가 나거나 소변의 색이 진해진다. 또 눈곱이 끼고 코딱지가 생기며 때로 혀 표면에 끈적끈적한 설태가 끼기도 한다. 본격적인 단식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같이 가벼운 단식을 한다. 밤에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가벼운 단식 상태로 있게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숨에서 냄새가 나고 소변의 색도 진하다. 단식 후 갑자기 음식을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구역질이 나고 심하면 창자꼬임증이 일어날 수 있다. 한동안 활동이 뜸했던 위장에 갑자기 너무 큰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식 후에는 묽은 미음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 날은 미음을 좀 되직하게 해서 먹고 그 다음 날은 죽을 먹는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서서히 기능을 회복하여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할 수 있다. 아침 식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전날 저녁 식사 이후 10시간 넘게 공복 상태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아침이라고 꼭 식욕이 나는 것은 아니다. 식욕이 없는 것은 우리 몸에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몸이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며 무리해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먹고 싶은 만큼. 아침을 거르면 영양이 모자라서 오전 활동에 지장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뇌세포나 근육세포 등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오로지 포도당이다. 혈액에 당분이 부족하면 저혈당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단백질 같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당분은 인간의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임이 분명하다. 그런 당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방법이 있다. 아침 식사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흑설탕 또는 꿀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것이다. 오전 활동에 필요한 당분과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법이다. 꾸준히 실천하면 발한 이뇨 배변 등 몸의 배설 능력이 향상되므로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은 제거되고 본래 수분이 필요했던 세포는 촉촉해진다. 점심은 단식을 마쳤을 때 먹는 죽 정도의 가벼운 식사면 충분하다. 여기서는 메밀국수를 예로 들었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이때 양은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 총 섭취 열량이 평소보다 줄었으므로 저녁에는 식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야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화를 늦추는 하루 식단과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조해진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되찾아 노화를 늦추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욕조 목욕으로 하체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일상의 사소한 노력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건강식이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배출되어 건조했던 몸이 촉촉해지고 노화의 속도도 늦춰질 것이다. 또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신기능이 활발해지기 위해서 욕조 목욕으로 하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다. 욕조 목욕의 효과. 일상에서 쉽고 간단하게 효율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욕조 목욕이다. 욕조 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자. 온열 효과. 따뜻한 물속에서 몸을 덮이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또 신장이나 폐를 통한 노폐물의 배설도 촉진되므로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쉽게 내보낼 수 있다. 게다가 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정체되어 있던 혈류가 원활해져 몸도 따뜻해지고 이로 인해 배설작용도 활발해진다. 부종 개선 효과. 따뜻한 물에 어깨까지 담글 때 우리 몸에는 무려 500g에 이르는 부하가 가해진다. 배 둘레가 3에서 5cm나 줄어들 정도의 압력이다. 몸에 이런 압력이 가해지므로 피하의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 결과 하체에 있는 신의 기능이 향상되어 소변량이 늘어난다. 세포를 건조하게 만드는 몸속의 물웅덩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붓기가 빠지고 냉증도 개선된다. 피부 보습 효과. 욕조 목욕으로 몸을 덮이면 땀구멍이 열리면서 피지샘에서 피지가 나온다. 이때 피부 표면의 오염물질이나 세균도 함께 씻겨나간다. 또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과 피지가 섞여 피지막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피부를 촉촉하게 해준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피부 보습에는 겉에 바르는 보습크림보다 욕조 목욕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목욕법. 반신욕. 욕조에 낮은 의자나 세수대야를 집어넣고 앉아 15에서 20분 정도 명치에까지 물에 담근다. 반신욕을 하면 신장을 포함해 하체로 가는 혈액의 양이 늘어난다. 그 결과 소변량이 늘어나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효율적으로 배출되고 하체 붓기가 빨리 빠진다. 수욕 조욕. 세수대야에 43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받아 10에서 15분간 손목 또는 발목까지 담근다. 중간에 물이 식으면 더운 물을 부어 온도를 유지한다. 손이나 발만 덮이는 이런 수욕이나 조욕으로도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어 몸이 따뜻해진다. 특히 수욕은 어깨 결림이나 팔꿈치 통증에 효과가 좋으며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 발바닥을 덮여서 자극하는 조욕을 하면 하체를 또는 혈액의 흐름이 활발해지고 노폐물도 쉽게 배설된다. 또 신으로 가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소변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부종이나 물렁살 비만에도 효과가 좋고 잠자기 전에 조욕을 하면 소변을 충분히 보게 되어 빈뇨 때문에 잠을 설치는 일이 줄어든다. 사우나. 사우나를 하면 온열 작용으로 땀구멍이 열려 땀샘이나 피지샘에서 불필요한 수분이나 노폐물이 배출된다. 또 체온이 오르고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노폐물과 소변의 배출이 활발해진다. 다만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생강욕. 생강 한 조각을 강판에 갈아 주머니 등에 넣어 욕조에 담근 채 목욕을 하면 몸을 덮이고 땀을 내는 효과가 커진다. 신경통, 불면증, 요통, 어깨 결림, 냉증, 감기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소금욕. 욕조물에 자연 소금을 조금 넣고 몸을 담그면 마치 온천욕을 할 때처럼 몸이 따뜻해지고 땀과 소변의 양도 늘어난다. 냉증이나 물렁살 비만에도 효과가 좋은 데다 방법도 간단하므로 꾸준히 하면 좋다. 소금을 한 작은술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몸에 묻더라도 물로 씻어내면 되고 욕조 표면도 상하지 않는다. 오늘은 노화에 대처해 좀 더 건강하게 나이 드는 법.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를 리뷰해드렸습니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꿔서 몸의 질병과 불편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뭐든 공짜가 없듯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다면 노화를 늦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미 실천하고 계시다거나 이외에 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